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지 말고 끝난 다음에 좀 하세요. 네네. 지금 강의 좀 오게. 네. 네. 이렇게 목사가 왜 와서 여기서 자연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제주도에까지 가서 이 자유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제가 한 군데도 안 빠지고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혹시 뉴스에 노란 봉투법이라는 거가 야당에 의해서 지금 상정된 거 아세요? 네. 그 노란 봉투법이 뭐죠?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도 기업에 해를 입혀도 손해를 아무리 많이 입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게에 종업원을 썼어. 근데 종업원이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손님 오는데 앞에서 가로막고 막 싸워.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이 가게가 장사를 계속 못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게가 어떻게 돼?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없어요. 그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지금 이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못되게끔 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야당인데 그 이유가 왜냐면 국회의원 수가 거의 180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어요. 여당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표를 줘서 겨우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신 애국 중에 제일 큰 애국을 한 게 대통령 바꾼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나라 끝났어요. 나라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를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신당동에서 조그만 대안학교를 이제 교육청에 허가받은 학교를 해요. 거기서 유명한 가수들이 나온 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같이 YTN에 6번 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내가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느닷없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발당한 게 106건이야. 그래서 이제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뭐 하고 했지만 기소된 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이희천 교수가 국정원의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 이희천 교수가 주민자치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기 직전에 국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 법이 통과되면 공산화가 되겠다.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분이 국정원에 사표를 던져버리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면서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면 우리 이제 여기 구의원님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법으로 내려와서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조례법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조례법으로. 그래서 마을마다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완전히 하부에 그 중간 조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마 중부도 동정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구나. 그 중부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아 글쎄 네. 동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서양호가 막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구나 서울시에 간섭을 받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중간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 구청이나 서울시에 우리가 개인의 정보를 요청하면 오히려 구나 시가 여기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부는
저 서양호하고 조용훈 구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이 법이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조용훈이가. 물론 그때 고문식 의원도 이제 싸워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양호가 완전히 좌파니까 서양호가 이 일을 해가지고 막 조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발달돼서 구속당한 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3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넘기셔서 거기 보면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한장 넘겨서 거기 보면 거기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이 이승만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유교고 우리 엄마가 불교이기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서양 종교 안 믿어.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선의 고종 황제가 자꾸 일본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몇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어디 되냐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김옥균이가 면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에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탈출해라. 그래가지고 권총 한 자루를 줘요. 그래서 김옥균이의 지시를 받아서 권총을 들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승만이가 큰 칼을 목에 채우고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손의 뼈를 으스러뜨려요.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묶어놔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인 아펜젤라라는 선교사가 성경책하고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쓴 메소디즘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그런 책을 한 권을 줘요. 근데 이승만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성경책을 거기서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하나가 죽어서 우리 한국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배운 사람은 양반만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양반 천민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쵸? 근데 우리가 왜 양반 천민이 없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양반들이 땅을 많이 갖고 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이 소작인들이 50%를 주인에게 갖다 줘. 그러니까 평균 1년에 쌀 4가마 5가마니만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없이 살고 굶주리고 사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조선이란 나라는 희한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빈둥빈둥 담배 떼 물고 노는 양반들은 배 터지게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농사를 짓는 땅에서 이 주인에게 50%씩 농산물을 주는데 3년을 지면 농사진 사람에게 그 땅을 준다. 이게 이제 농지개혁법이야.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죠. 모르세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토지개혁법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새롭게 신생국으로 생긴 나라가 140개국인데요. 140개국 가운데서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들어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 10위까지 되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6위까지 올라갔대. 6위까지.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면 지금 G2 국가가 된다. 세계 2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생각외로 잘 사는 나라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봐야 이 나라가 바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이냐. 이 이승만이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가져야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군대 가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군대 가면 목사들을 만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군목제도를 만들어요. 죄를 범하고 형무소에 가면 형무소에 가서 목사를 만나서 저들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 바뀌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게 형목이야.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목사들이 학생들을 바로 가르쳐서 학생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한 게 그게 교목이야. 예, 이런 제도를 1951년부터 실시한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영국 사회가 잘 사는 사람,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그리고 술과 그리고 담배, 도박, 그리고 이제 그 매춘 이런 걸로 영국이 엉망이 됐는데 영국 사회가 얼마나 못됐냐면 가진 사람들이 세를 주고 나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 세금을 받아먹었어. 그 정도로 끔찍한 나라를 보고 유명한 공산주의의 제창가인 칼 마르크스가 앞으로 이 영국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돈을 쓰게 하고 그리고 토지를 개혁하게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배우게 하고 탄광촌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운동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고아들을 잘 돌봐주는 그거를 한 게 메소디즘이라는 책인데 그걸 아펜젤라 선교사가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주는 바람에 이승만이가 그 책을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책을 읽다가 한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반 천민을 없앤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 되고.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양반과 천민이 없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이승만이가 없앤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못 갖게 한다. 그래서 농지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나 브라질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옛날에 훨씬 잘 살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못 산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농지 개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우린 농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 나라가 세워졌을 때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글 모르는 사람이 88%예요. 글을 못 보는 사람이 100명이면 88명이 글을 몰라. 양반만 보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다 그때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승만이가 뭐랬냐면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을 시켜요. 애들 태어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야학을 만들어요. 가지고 시골시골만 글을 깨우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산 골짜기마다 가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문맹률을 4%, 그러니까 100명이면 88명이었던 나라가 4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문맹률이 1% 미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글을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탁월한 나라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개혁해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냐면 6.25가 터졌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40배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도 없으니까 3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단 말이에요. 밀려나서 다 나라 뺏기게 되니까 고등학생들까지도 전쟁으로 나왔죠. 모르세요? 네. 예,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전쟁을 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도병. 맞아요, 학도병.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생들은 군대 징집을 면제했어요.
대학생들은 군에 안 간다. 이렇게 딱 명해졌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만약에 6.25 때 전쟁에 나가서 대학생들이 다 죽어버리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인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군에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나라는 뒀어요. 이승만하고 박정희라는 걸쭉한, 더군다나 신당동 여기가 박정희 사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네인 신나는 동네 신당동, 그리고 늘 푸른 동네 김종필이 또 청구동에 있었잖아. 몰라요? 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국자가 다 되셔야 돼요. 근데 이 김종필이 총리가 저 누구야? 김대중이하고 손잡는 바람에 이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노무현이는 누구랑 손잡아서 대통령이 됐나요? 예? 아니지. 정몽준. 보수 세력하고 꼭 손잡아야 대통령이 돼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누구랑 손잡아서 대통령이 됐나요? 아니에요. 김종인이. 김종인이가 다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가 협력 안 하면 절대 진보가 대통령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서 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탈북민 여성이 북한에서 왔는데 자본주의에 잘 익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불도 못 떼고 있다가 얼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시신을 1년 만에 발견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5명만 돌봐줬으면 야 우리나라가 굶어 죽지 않는 걸 텐데 이웃에 이렇게 관심만 가져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노인 170명을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르신들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용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도 생기고 노인도 돌봐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겨울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이 1년 동안 저축했던 돈을 찾아서 어르신들 춥게 하지 않으려고 뽁뽁이니 뭐 겨울 준비를 해줘요. 근데 한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할머니 한 분이 불도 안 떼고 있다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 청년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마을은 뭐냐?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동네가 신당 5동 여기 가깝죠? 신당 5동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에 우리 동네 거기가 무당집도 많았고 호객행위하는 술집도 많았고 그냥 지나가면 빗자른 여자들이 오빠 놀다 간대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가냐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동성애. 그래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레드존이라고 해서 청소년이 다닐 수 없는 거리였어요. 신당호동.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자.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중구청하고 협조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이 자치위원들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 신당호동은 교회가 3개 교회예요. 그 이렇게 연합하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화가들도 와가지고 이 벽에다가 벽화 그리기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돌봐줬는데 2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소년 범죄율이 한국 전체에서 제일 높았던 지역인데 청소년 범죄율이 0%였습니다. 이게 매일 경제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범죄율이 한 건도 이게 어디서 발표했냐면 중부경찰서에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했더니 범죄가 0%가 됐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중구청에다가 포상금 가장 모범적인 동네가 중구다. 그래가지고 2억이 상금이 나와요. 근데 우리 동네 안 주더라고. 각 동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 유엔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유엔에까지. 그래가지고 유엔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모였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청년이 간 겁니다. 이 여자가 강한솔이에요. 강한솔. 이 친구가 유엔에 가서 그 세계 청년들과 패널 토의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예요. 이분과 사진을 찍은 거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섬기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누구냐면 박원순 때 좌파들이 마을 강사 대부분 시민연대 노조 출신들을 가지고 마을 활동가 또는 마을 촉진가 이런 거 해가지고 지역을 막 이렇게 사상적으로 물들고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갈라치기로 시작해요. 그 막 싸움을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라 애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모님들과 자식들 간에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지금 당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집안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학교도 싸우고 여기저기 가면 다 갈등이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가 아니야. 국회에서 하는 집 봐도 그렇고 어디 가도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형사반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열받아서 미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건이 그렇게 많대요. 조금 부모가 야단쳤다 뭐 했다 그러면 선생들이 다 잃는다는 거, 잃으라고 한다는 거 고발을 하고. 옛날에는 어른이 야단치면 매도 맞고 종아리가 피가 나도 맞았잖아요. 요즘 부모가 야단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협박했다, 겁줬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됐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우리 보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좌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했는데 박원순 때 쓴 돈이 600억이에요. 600억. 그리고 이걸 누굴 밀어줬냐면은 성미산에 마을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었어요. 거기 성미산 마을 마포에.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유창복이라는 사람이 민노총 출신인데 완전히 이 사람은 좌경화된 사람이에요. 사단법인 마을에다 600억을 주면 이 사람이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완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거. 여기 보실게요. 유창복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 그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데다가 창립 선언문에서 자신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항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다 이거예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공산주의다. 이런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새로 바뀌고 와서 보니까 완전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600억씩 돈 주는 거 이제 못 줘. 그리고 어디다 줬냐면 조계사에다 줬어요. 그 조계사에 줘보니까 조계사도 데모할 때 보면 민노총 애들이 자꾸 글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서는 안 주겠다. 거기도 안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가 잡아야 살아. 아멘.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빨간 글씨로 다양한 주민들이라고 나오죠. 네? 우리 동네에는 청구동에 사는 주민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청구동에 무슨 다양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첫째, 그 지역에 사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주민이야.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그 다음에 회사, 그 지역에 있는 회사의 사원들과 근로자와 그리고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려고 만든 거냐면 민노총 사람들이 마을을 장악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민주노동 아시죠? 세 번째는 누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떤 지역은요 초등학생 몇 살부터 주민 대표가 될 수 있냐면 8살. 8살이 우리 주민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하죠. 네. 근데 그들이 주민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주민총회를 하려면 100분의 1이 돼야 주민총회가 돼요. 100분의 1.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청구동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냐면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13,000명에 100분의 1이면 몇 명 오면 되는 거야? 130명만 오면 주민총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여기 들어가냐면 주민대표. 네 번째로는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둘째는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회사, 세 번째는 초중고의
교사들까지 학생들 오고 이게 뭐냐면 전교조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해외 동포, 재외 동포, 교포들.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한 데가 구로예요. 구로에는 조선족이 많잖아요. 조선족이 많은데 거기에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3,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구로구에서 뭐 10,000명 된다고 그래야 위에서 지령이 중국몽을 꿈꾸면서 중국에서 야 이번에 그 지역을 접수해라. 그러면 조선족이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여기 보면 밑에 공동교육, 공동교육, 공동경제, 공동조회 이게 성미산 마을에 있는 공동체인데 이건 완전히 북한 체제예요. 북한 체제. 그래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 조직을 보십시오. 이 조직에 여기 다 들어있는데 주민과 상관없어요. 주민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학교가 숨겨져 있는데 뭐냐면 15년 여기서 교육을 해요. 근데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15년 동안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내 얘기들하고 완전 공산화 교육을 시켜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가서 마을을 만드는데 여기와 똑같은 마을을 만드는데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성미산 마을과 같이 만든 데가 도봉구예요. 도봉구. 도봉구에는 이런 조직이 97개가 있어요. 97개. 그리고 이들의 사상을 받은 방과후 학교를 만든 데가 제일 그러니까 선생들이 사상교육을 애들을 시켜요.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선생이 못되게 했냐면 대통령 얼굴에 활 쏘는 거 보셨죠? 예? 이거냐고 말도 못한다. 이런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런 교육을 가장 심각하게 교육시키는 방과후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충북괴산입니다. 충북괴산은 엄청납니다. 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냐 왜 목사님이 나서서 그러냐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간첩이 애국자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은요 국정원에 이걸 보내서 내가 검열을 받았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냐 잘못되지 않은 거냐. 그래서 오늘 왜 자유마을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나라를 일으켰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존경받아요? 보수에 있던 사람 아무도 존경 못 받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요 이 사실은 이 세계에서 가장 전용 버스 차선 만든 거 있잖아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4대강의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그 보를 터뜨려 놓는 바람에 지금 전라도 광주가 난리죠. 물 부족으로. 근데 사실은 거기에 녹조가 생기는 거는 그 가축이나 이런 폐기물이 들어가서 녹조가 생기는 거지 담아놔서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거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누구요? 이게 신영복이라는 거예요. 신영복. 신영복이는 우리 아주 그 누구야 저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완전 빨갱이죠. 북한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로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애국자가 돼 있네. 이 간첩이. 자, 그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 김원봉. 김원봉이는 이 사람이 48년 월북해서 김일성 밑에서 최고위직을 두루 거친 김일성의 바로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애국자로서 이 서운상을 수여해야 된다고 칭송받는 사람이 됐어요. 간첩이 완전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손승우라고 여러분 혹시 손혜원이라고 아세요? 네. 국회의원 여자 아버지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그 빨갱이를 조직해서 우리 남한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틈엔가 애국자가 되었는데 이미 그 아버지는 죽었단 말이야.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서훈상을 문재인이가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문재인은요 진짜 간첩이요. 윤희상이 이 사람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동백림 사건이라고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애국자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그 종로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컴퓨터의 전선을 폭파했던 사람. 이석기라고 아세요? 네. 네. 이 사람이 9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민노총의 대표 누구예요? 양경수죠. 양경수가 여기를 대표하는데 여기에 본부가 경기 동부연합 본부가 어디냐면 성남이에요. 성남에 시장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기가 막힌 거는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수백억을 갖다 준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무슨 놈의 나라가 여러분 북한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나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국민의힘은 이런 걸 알면서 싸우는 인간들이 있어 없어요? 진짜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의힘도요 어영들이 어영들. 다 똑같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싸워주고 이 나라를 지켜준 건 광화문 세력이야. 아멘. 그 대통령 바꿔놓은 거요. 왜 목사가 욕하냐? 여러분 저 좌파 애들이 욕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 무지무지한 쌍욕을 해. 근데 우파에서 욕해주는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목사가 욕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 했던 인간. 조국이 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분명하게 선언한 사람. 사회주의자. 이게 강남의 사회주의자. 자, 이게 누구냐면 심지안인데 이정희의 남편이요. 이정희. 정의당이죠. 네. 이정희의 남편. 이정희는 완전히 남한의 예를 들면 그 군함 폭침한 사건이나 뭐 연평도 사건이나 대한항공 그 김현희가 터뜨린 거라든지 이런 모든 근본이 남한에서 일으킨 거래. 얘는 전부 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박성준이라고 하는데 그 부인이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성이 한씨야. 한명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면 신영복이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엄청난 김일성의 앞제비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제가 국정원에서 자료를 얻었는데 저기 보십시오. 여기가 신영복이야. 여기가 신영복이요. 여기가 맨 꼭대기가 신영복이야. 그 밑에가 누구냐면 박성준이야. 그 밑에가 이렇게 아주 간첩들이 쭉 있는데 어디를 장악했냐? 기독교 청년을 장악했고 기독 학생을 장악했고 이쪽 옆으로 가면 이화여대, 옆으로 가면 서울대 물리대, 서울대 상대, 서울대. 이게 불교 청년 신도, 종교, 문학가, 평론가, 신문, 기자, 그 다음에 배우, 연예인 다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보면 제대로 뉴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의 심의주에서 테러가 한번 일어나요. 강력한 폭발인데 쏘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공산당 안 할 거야. 그리고 싸워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심의주에서. 그걸 누가 일으켰느냐? 한경진 목사가 일으켰어요. 한경진 목사. 이 영락계 아시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한경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는 정치를 모릅니다. 다만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는 반대합니다. 왜냐? 공산주의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도 없지만은 공산주의 나라는 교회도 종교도 목사도 기독교인도 다 죽여요.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절대자예요. 그게 주사파예요. 한경준 목사가 거기서 내려와서 한국에 내려와죠. 27명 들고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죠. 근데 우리나라의 남노당이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막 하니까 누가 진짜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하는데 전부 다 이 남노당 애들이 군대로 가서 군대에서 혁명을 일으키자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락교를 찾아와서 영락교회 청년들을 군대로 보내달라. 그게 한신 장군이 그걸 해요. 그 한신 장군이 요청해서 간 게 뭐냐면 서북청년단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서북청. 이게 지금 한국의 무슨 부대냐면 백골부대라고. 백골부대라고 해서 4.3 사건 제주도의 사건을 진압했을 때도 그들이 가서 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했는데 이때 러시아의 소련에서 뭐냐면 미 군정을 반대하고 폭동을 일으켜라 이렇게 스탈린이 지령이 내려지자마자 우리나라의 대구 11 사건,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이걸 백선엽, 백인엽이가 겨우 제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달 후에 터진 게 6.25입니다.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을 때 미군이 한국에 왔죠. 그때는 미군이 하나도 없었어요. 6.25 터졌을 때. 근데 6.25가 딱 터져서 이때 다 이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미군 파송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나라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78만 명이다. 78만 명이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됐다. 빨리 가서 너희들 군인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만에게 전화해서 공산주의에 먹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178만의 미군이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미군이 5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다친 거예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보면 얼마나 동맹이 잘 돼 있냐면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미군을 우리나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전투함을. 그래가지고 이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군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전투기 이런 게 한 번 뜨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대가 하나 뜨는데 7조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그 3번 우리나라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오기 전에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14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미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70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미군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이.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창원시청에 붙은 걸 이거는 제가 그때 부흥회 갔다 직접 찍은 겁니다. 창원시청에 인공기가 딱 걸려있어요. 이번에 간첩들 창원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네. 이 창원에서 간첩을 잡을 때 간첩을 한번 잡으려면 6년에서 7년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박지원이가 그 국정원에 가서 간첩 잡는 사람들 다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못 잡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편하신 분들이 모이는 국정원에서 예편한 분들이 그러니까 은퇴하셔서 모인 분들이 있는 데가 양주에 그 양주의 회원들이 끝까지 간첩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주에서 간첩을 다 잡아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다가 엄청난 간첩단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금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반공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국정원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일 안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양지회에서 은퇴하신 분들 지금 간첩 다 잡고 나라 살려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은 80부터니까 나이 먹었다는 말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 좀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양주고등학교예요. 양주고등학교 칠판 위에 인공기가 딱 붙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펴달라고 막 거기 가서 펴주고 나니까 쳐다나 봐? 안 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모가지를 틀어쥐자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딱 모이면 우리가 뭉쳐야 돼. 예. 맞아요. 기록도 줄여야 돼. 예.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 내가 우스개로 그런 줄여야 얘기해요. 된다고. 숫자 너무 많아. 내가 지상욱이도 몇 번 얘기했어요. 와서 주민들 좀 돌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지하실에 숨어 있는 지시라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전교조는 뭐라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미군 철수, 계급 투쟁, 연방 통일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흡수 통일하게 한다. 이게 바로 전교조의 정책이야.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교육이 공산화의 교육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목사인 내 양심상 내가 학교 문제를 딱 터지고 와서 이천 교수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전교조 애들이 학교를 뺏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 지금 재산도 뺏고 사립학교도 뺏고 지금 여러분 하얏트 호텔도 뺏겼어요. 그리고 저 홍제동에 있는 그랜드 스위스 호텔도 뺏겼어요. 그 다음에 저기 청주에 있는 떼제베 골프장도 뺏기고 신라 골프장도 뺏기고 파주 골프장도 뺏기고 지금 약 한 30여 개를 뺏겨서 거기서 현금이 드는 골프장의 돈을 북한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약 2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뿐이 아니고 이번에 그 스카이 72라고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있는 골프장인데 1,000억에 1조를 뺏으려고 압류해놨어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그게 이번에 언론에 크게 나온 이유는 그 회장이 누구의 저냐면 그 여러분 신의 한수 신혜식이라고 있죠. 그분의 사촌형이 거기 회장이야. 그래서 신혜식이가 이거를 언론에 터치는 바람에 이게 크게 언론에 나왔을 뿐이지 지금 암암리에 재산 고등학교 대학교 뺏긴 게 수두룩해요. 내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시간이 많아서 없어서 공개를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예요? 김기현이죠. 김기현 씨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민노총 정교조 이 명백한 종북 세력을 타파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다. 이 누가 한 얘기야? 문재인이가 있죠. 북한의 헌법의 중심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좋아 보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종업원을 써요.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종업원을 주인이 부릴 수가 있어 없어?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주인한테 대드는 거지. 노동자가 체인이야. 주인한테 뭔데 나한테 있어요. 임금 주세요. 이렇게 싸우고 대드는 거야. 이 세상은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대장 밑에 소령도 있어야 되고 중령도 있어야 되고 대령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밑에 사람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리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위에 있어야지 자식이 부모 위에 쓰면 되겠어. 그 어른들이 요즘에 그렇다며 아주 나이 어린 것이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니까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말른 놈이 너무 설치지 마 그랬더니 그러더래네. 엄마 대가리에 피 말르면 죽어. 그러면 대들었다. 자 이게 이제 얘기한 아까 이천 교수가 주민자치법 공산화의 길목 이런 책이야.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나도 이 책을 읽고 아 이게 학교가 이래서 뺏는 거구나, 전교조가 뺏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좌파들이 귀농 귀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성미산에서 교육을 받고 전부 다 귀농 귀촌으로 가서 거기서 노인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당진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당진에 사는 사람, 거기가 뭐가 있냐면 한국제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거기서 오래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우리 일을 방해했다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들어야 돼. 자 이게 우리 중구에 중구도요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이 누가 서양어가 꽂아놓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회방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일을 못해요. 구청장이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 내가 얘기를 하거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얼마나 웃기냐면 그 어린이집 같은 거 교육을 전문하는 데가 복지에서 맡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이걸. 이게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하는 대로 맡겨야 되겠다 했더니 데모를 해가지고 전교조, 그러니까 교사 노조 협의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하수 정치인들도 다 바꿔야 돼. 우리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회의원 다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200석을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데 3월 23일 날, 2월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신당호동 우리 교회에서 1000명 이 지역에 사는 중구에 사는 사람들 1000명을 모으자고 했어요. 다 모으는데 그때 동별로 제일 많이 오는 데는 포상금을 줄 거야. 네. 예, 돈으로 준단 말이야. 포상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들 모시고 오시고 그날 오면 선물도 드리고 아주 좋은 것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지도자들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돼. 저기서 하향 공천을 해버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공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사람 눈치만 실실 보고 지역은 신경도 안 써.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지난 설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김기현 씨를 만났어요. 김기현 씨를 그 하얏트에서 만났는데 이분을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공천하지 말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공천받도록 우리 승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유마을운동은, 자 여기 읽어봅시다. 자유마을운동은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마을운동이에요. 이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라 우리들이 자발적인 마을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창배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열심히 뭐 당 쫓아다녀봐요 공천도 못 받는데 뭘? 아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자유마을운동 하는데 아는 이분들 모아서 우리가 우파운동하고 3월 1일 날 우리 다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우리 한번 힘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건강한 마을 조직을 잘 해놓으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직 총괄 대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시는지. 아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공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떨어지겠지. 공천 안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충분히 대화한다면 여기 자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마을도 지금 하부 조직까지도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있다. 이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자유마을밖에 없다. 우리가 이 조직을 해나가자 해서 목사인 내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자고 나선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앞으로 우리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